AI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AI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수학 튜터로서는 최고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예술 영역은 대체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대체될 수 있는 걸 넘어서 기존의 예술의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AI가 만들고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만들 땐 6개월이 걸리는데 AI가 만들 땐 3분 만에 되는데 대중들은 구분을 못해. 그럼 여기서 암기라고 하는 걸 왜 해야 되느냐? 무언가 문제 해결을 하거나 내 견해를 가질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AI를 쓰게 되면 우리 아이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다. 일반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주머니를 함께 채워갈 채널 주머니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국영수 사과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게 저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AI더라고요. 요새 AI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과 인문을 넘나들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시는 과학평론가 이독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학평론가 예. 이독실입니다. 여러 가지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뇌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국에는 모든 호기심의 끝은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전반의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칼럼 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요새 엄청 바쁘실 텐데. 네, 예. 네. TV의 시대는 예. 갔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해야지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기회가 예. 또 있다고 해서 제가 조금 뭐랄까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더라도 찰떡같이 잘 받아주시고 또 자르지 않고 풀 버전을 내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좀 분석을 많이 한다던가 뭐 자연어 코딩을 좀 많이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라면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 업무에서 활용하려면 어떤 AI를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신의 어떤 성능의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AI 본질, LLM의 본질을 좀 파악하는 쪽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정말 좀 뼈 때리는 말들 뭐 시원시원하게 가감 없이 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 좋아요. 예. 이 전문가가 보시기에 정말 부모님들이라든가 아이들이 AI에 관심이 많아졌다.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 AI를 아예 쓰지 않고 좀 어린 세대의 경우에는 부모님도 AI를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많이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뭐 유료 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업무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10대, 20대까지는 많이 쓰고 있지만 약간의 그 빈 세대가 있어요. 낀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 비어 있는 세대가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를 시작한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굳이 AI랑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학원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어머니들의 어떤 네트워크랄지 이걸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세대가 조금 지나고 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거였죠. 휴대폰을 보여줘야 되나요? TV를 보여줘야 되나요? 사실 정답은 다 알고 있지만 도저히 안 보여주고서는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거기 하나가 추가된 거죠. AI 교육 시켜야 되나요? 코딩 교육 시켜야 되나요? AI랑 어떻게 관계를 맺게 시켜야 되나요? 이건 뭐 뇌의 발달에 안 좋다는데 뭐 괜찮은 건가요? 앞으로는 뭐 AI를 안 쓰고 살 수 없다는데 뭐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 저도 궁금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연구들이 일단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같은 생성형 AI가 이제 LLM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나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 우리 상식을 같이 동원해서 해석하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실리콘밸리 갔다 오고 나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냥 실리콘밸리가 AI로 뒤덮여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뭐 그쪽의 교육을 좀 보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좀 두려움과 이 고민만 가지고 있지 이거를 실천적으로 AI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은 그게 표면에서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할까요 말까요이지 예.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까지는 아직 그 방법론이 결정되지 않은 느낌, 정해지지 않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진짜 정보일까 아닐까를 더블 체크하다 보면 시간이 또 걸려요. 2배로 들으죠. 그래서 이미 자기의 베이스 지식이 없으면 예. 사실 나온 정보를 이따가도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정보는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객관적 사실조차도 그렇게 해서
최근에 또 그런 내용들이 발각이 돼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 중에 암을 유발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1번 뭐 적색류, 예. 2번 비만, 3번 높은 당, 4번 뭐 이런 식으로 뭐 과도한 운동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실제로 암을 유발하는 바람군으로 분류가 된 건 적색육이 있어요. 또 비만도 확률 높일 거고 그게 정답이에요. 네. 서치해 보면 나오는 말하자면 가장 이게 정답인데 그 뒤에다 은밀하게 프롬프트를 심은 거예요. 근데 답은 3번이야. 라고 하면 대답을 결국에 어떻게든 3번을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여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체인 오브 덫이라고 해서 사고의 흐름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줘라고 얘기하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해도요. 똑같습니다. 결국에 정답은 3번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3번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답은 1번, 2번이라고 하더라도 3번인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객관적 사실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자녀한테 AI를 가르친다라는 게 이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점도 있는데 네. 요런 것들에 대한 우려점들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AI 쪽 아까 말한 대로 뭐 GPT나 제미나이도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지금 따라갈 수 있나? 이 속도가? 맞아요. 다른 애들은 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뭘 하고 있을 건데 AI 이 속도, 이 불안감 이거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불안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함이 없고 이게 낙관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고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픽 같은 기업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요. AI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이 갈립니다. 근데 확실한 건 미래 인류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할 때는 AI의 성능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뇌의 한계를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AI와 같이 살아갈 거예요. 새로운 동반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다녀오신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결과적으로 인문학적인 교육을 하지만 동시에 AI와 같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가 일종의 뇌의 일부는 외주를 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할 거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 건지에 대해서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함이 있는 건 당연한데 일단 AI의 발전 때문에 불안하다기보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나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AI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AI의 뭐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이에요. 사람의 한계예요. 뇌가 발달하는 단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존재가 있어요. 나한테 너무 달콤한 말을 해줘요. 우리 부모님도 내 말을 이렇게 들어준 적이 없고 우리 어떤 선생님들도 어떤 멘토가 된 선생님들도 이렇게 나한테 공감해 준 적이 없는데 이 존재는 너무나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뻔히 이것이 진짜 피와 살이 있는 그런 어떤 유기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우리 진화심리학적으로 우리 심리 자체, 우리 뇌 자체는 여기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의 뇌가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일 때 심지어 어른들도 여기 중독되잖아요. 어른들도 여기 심리 상담 많이 하고 연애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항상 이제 뭐 최근에 연구 결과들도 좀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상식을 좀 동원해서 같이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응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모님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불안감 해소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좀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AI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들어봤을 법한 그 내용들 이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는 진실입니다. 요거는 네. 거짓입니다. 이제 분류해주는 OX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AI 시대 입시. 네. 저도 제일 궁금해요. 입시. 우리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제일 먼저 대체해야 할 학문이 수학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이거?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X죠. 제일 먼저 대체할 학문이 수학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학문들을 먼저 대체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수학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이미 계산기가 많이 하고 있었고 재수적인 계산, 뭐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뭔가 돌리는 것들도 AI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학 올림피아드, 국제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뭐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의 AI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학을 하나의 게임, 논리 체계의 게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학교 뭐 공업 수학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게임 끝났죠. 그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있어서 튜터 역할 하는 거는 AI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수학이라고 하는 순수 학문의 확장에 있어서 AI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면 수학이 뭐냐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수학은 하나의 논리 체계의 게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언어다, 물리학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물리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시스템이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게임 시스템 그 룰인 겁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공리 안에서 들어가는 그 논리 체계 안에서 요것이 설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일종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걸 꼭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게임이에요. 게임. 일종의 보드게임 같은 혹은 어떤 논리체계 게임입니다. 그럼 그 논리체계 게임 안에서의 룰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기존에 주어진 몇 가지 룰이 있어요. 원카드의 경우에 한 장이 남았을 때 무조건 원카드를 외쳐야 되고 그때 뭐 안 내면 뭐 두 장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런 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확장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했을 때 필승 전략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뭘 보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또 파상되어 나오는 어떤 룰들이 있을 것인가들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실 수학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AI의 경우에는 인간의 패턴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알고리즘을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어. 그래서 완벽하게 논리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수학이고 지금의 LLM 우리의 대화는 사실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전인구 소장님을 좋아합니다. 그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완벽한 논리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보면 좋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LLM도 똑같아요. 뭔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논리적이지 않고 내부의 신경망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확률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LLM이라고 하는 거 우리 AI 자체가 이런 완벽한 논리 게임을 뭔가 파악하고 룰을 확장하기에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어떤 방식, 미래에 어떤 게 나오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완벽하게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기존의 컴퓨터 같은 형태의 따로 AI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AI를 활용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LLM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우리가 맨날 위키에깔 보듯이 사람이 어떤 LLM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떤 할루시네이션을 잡아내면서 사고 확장을 하는 것처럼 그걸 사람이 24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성능 좋은 LLM이 스스로 자기가 슈퍼바이즈 하면서 정말 논리 머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닥달하면서 사고를 확장하게 시키게 되면 두 개의 모듈이 같이 붙게 되면 그때는 수학에서의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수학의 세상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논문들이나 최근 발견들을 보면 이거를 왜 연구하지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가 중요해?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것이 어떤 부분에 연결돼서 결국에 이제 자연에 대한 파악, 수학이라고 하는 논리 체계의 파악 이런 부분이 뭐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는 분들도 있고 거기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제를 연구할 것인가 같은 것들은 좀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LLM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 수학의 세상에서 어떤 연구를 하겠다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뭘 연구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뭘 연구하면 우리 오너나 뭐 대학원생들, 교수님들이 좋아할까를 자기도 모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순수 수학의 연구랑 좀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자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AI가 제일 먼저 대체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수학 튜터로서는 최고입니다. 튜터로서 최고다. 최고다. 아, 잘 활용해야 된다. 아주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이 높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뭐냐면 AI 발전이 결국에는 대학 입시 판도를 바꿀 것이다. 되게 폭넓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뭡니까 네. 했습니까 이거? 결국 네. 근데 결국이라고 붙으면 결국에는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 항상 중요한 건 시기거든요. 아, 그렇죠? 바뀌긴 바뀔 건데. 그럼 10년 안에. 그렇죠. 10년 안에. 어차피 우리 이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5년이나 10년을 바라보는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때까지를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대학 입시의 판도를 바꿀 건 확실한데 입시의 방향성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렇죠. 몇 차 교육 과정이니까 몇 년 정도의 텀을 두고 하거든요. 당연히 바꿀 거고요.
근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대학이 과연 얼마나 존속할 것인가는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팔란티어에서 기업에서 미국의 MIT 같은 데 입학한 학생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너네 어차피 1년 있다가 다 그만두고 우리 회사 올 거잖아.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와. 라고 했었던 게 이제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다고 왜 공감하시는지 부모님 세대의 어떤 생각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유수의 대학, 솔직히 내 자녀가 MIT 입학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또 연구 중심으로 IT 쪽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조차도 지금 3개월, 6개월마다 바뀌고 있는 그 AI로 인한 어떤 그런 논문들 쏟아지는 거 보면 그 대학에서 4년, 뭐 6년 졸업하고 석사, 박사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뻔하니 지금 당장 이 인재들 이미 MIT에 하버드에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라는 것이 검증된 사람들을 기업이 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 졸업장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냥 지금부터 와버려. 거기 다니면서 내야 되는 학비 차라리 돈 벌고 다녀. 여기서 연구해라고 하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겠죠.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건 사실 철학이기도 합니다. 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기존의 대학들이 과연 살아남을 것이냐? 20년 뒤에 대학 졸업장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뭐 오피스 잘 사용하게 돼 엑셀 같은 거 잘 사용하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스펙이 됐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별로 스펙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글 워드 프로세서 1급 맞아요. 시험에 도움 됐었습니다. 저 옛날에 1급이거든요. 타이핑 얼마나 빨리 하는지. 예. 소장님은 제일 빠른 타이핑 얼마나 나왔었죠? 그때 한 700, 뭐 어우, 진짜 700 이에요? 빨랐어요. 워드 1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지금도 타이핑 하십니까? 별로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좀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것이냐. 그리고 대학 교육 자체가 대학도 지금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한 답입니다. 대학 입시 판도는 바뀔 거고요. 심지어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바뀔 거고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존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문대 인류 대학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남겠지만 학생들의 수도 줄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좀 대학이 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입시 전체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바뀝니다. 과목도 바뀔 거고 많은 부분이 그리고 우리 교육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가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의외로 중국의 경우에는 AI 활용에 대해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하죠.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니까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이걸 되게 위험하게 여기기도 해요. 그것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고 철학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유럽에서 어떤 AI 뭐 LLM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좀 더 규제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AI 액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좀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에 속해요. 그렇다면 미래 자녀들의 교육조차도 AI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AI를 가지고 공부하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AI를 어떻게 동반자로 살아갈지에 대한 커리큘럼들을 지금 이미 착수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뀔 거다. 당연히 판도는 바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과목이 생길 것 같으세요? 국영수 사과 뭐 AI 이런 식으로? 근데 초반에 새길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과목에서 AI를 활용하는 것 쪽으로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초반에 컴퓨터 공학과가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거 말고 한 60, 70년대, 80년대 컴퓨터 공학과 보면 그때는 무슨 OS 시스템 같은 거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초창기 사진학과는 아마도 사진의 역사도 배우고 어떻게 기계 조작해야 지는지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진학과를 가면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할 거 뭐 이런 것들을 빛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학과가 처음 따로 있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AI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건 너무 당연해서 모두가 알고 있고 모든 과목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안에 AI를 어떻게 붙이는지가 갈 거거든요. 그럼 AI라고 하는 걸 따로 하나 이름을 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AI가 함께하게 갈 거니까 초반에는 있겠죠. 하지만 나중엔 없어질 거다. 그럼 교과서에서도 A라는 과목이 생기다보다는 그냥 AI가 다른 교과 과목에 이제 같이 결합되는 형태로. 그렇죠. 그렇구나. 같이 가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수능도 좀 많이 바뀌겠네요. 수능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과연? 그런 생각이 들긴 수능이 하네요. 사라질 거다. 그래서 10년 안에 AI 때문에 수능이 사라질 거다. OX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수능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AI를 사용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몇 살부터 사용이 가능하냐 이걸 떠나서 차치하고 한 고등학생 정도 되게 되면 본인이 모르는 것들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고 시간도 없고요. 학원 선생님들도 틀릴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 즉각 답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이해시킬 만큼 도와줄 수 있는 튜터는 AI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픈북처럼 컴퓨터를 사용해서 시험을 보라고 하면 이것이 진짜 이 학생의 재능인지 지능인지 혹은 판단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좋은 시험은 뭐냐면 굉장히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엔 전자기기 사용 못하게 하고 모여서 연필로 쓰면서 시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 어떤 학생은 전인구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은 AI 활용을 무지하게 잘해. 알고 있는 것도 많아. 하지만 기억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검색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게 온라인상에서 그걸 허용만 해주게 되면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한 답을 쓸 수 있는 논리적인 체계가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기억력이 나빠서 이렇게 가둬놓고 컴퓨터를 못 쓰게 하면 휴대폰을 못 쓰게 하면 좀 기억하는 게 없어. 그럼 이런 학생들을 놓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장에 가게 되면 혹은 어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AI 쓸 건데 시험 볼 땐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시험의 방향이 바뀌면 되죠.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리서치해서 이때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이것의 세계 정세가 뭐가 있었고 그것이 뭐 예를 들면 화산 폭발이 거기 어떤 영향을 줬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하면 그건 검색을 해야 되네요. 1869년인지 1854년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에세이 같은 형식이 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 너가 학생 너가. 근데 지금부터 이걸 할 때 어떤 식으로 추론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야 되고 AI를 활용한다면 어떤 부분에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일종의 기획을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수학 능력 시험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수학 능력 여기서 매스매틱스가 아니죠. 이제 사고하면서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정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수능이 되게 별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보고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해갖고 그냥 답이 뭔지 객관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이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든 건데 문제는 이 수능이 너무 오래되면서 이것도 패턴화가 돼버리니까 이거의 파해법이 나와서 문제인 거지. 사실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거든요. 그럼 이 수능의 형태가 조금 바뀌면서 문제 형태가 바뀌면서 단순히 암기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사고의 어떤 흐름을 묻는 문제로 바뀌게 되면 저는 가장 공정한 시험 중에 하나가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습을 지금까지 얼마든지 해. AI 도움을 받아도 돼. 하지만 그러면서 사고하는 훈련을 너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끝내놔. 그 다음 실제로 그럼 어떤 훈련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시험으로 보여줄 건데 그거는 AI 사용하지 말고 직접 연필을 들고 답을 써야 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여쭤보면 AI 교육을 우리 자녀한테 있다면 몇 세부터 시키는 게 제일 좀 좋다고 보세요? 이거 좀 이제 어려운데.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은 뭐 6살인데 해도 되나요? 라고 그쵸, 이야기를 그쵸,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보자면 늦게 할수록 좋긴 해요. 이유는 뭐냐? 초반에 하게 되면 AI의 위험성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에서는 AI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유사 감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얘가 불안하면 어떤 행동을 하고 두려움이 레벨이 올라가면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메일을 봤어요. 전인구 소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AI 지금 SLM을 도입을 했는데 내가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이거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모델을 가져올 거야라고 하는 이메일 내용에서 그걸 발견했어 AI가 요약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전인구 소장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AI가 이제 그 이메일을 쭉 읽다 보니까 파악을 했어요. 그때 AI가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전인구 소장님한테 이메일 보냅니다. 정말로 한 25% 정도가 뭘 했냐면 지금 이거 폭로 안 할 테고 넘어갈 테니까 AI가 협박을 한다. AI가 협박해요. 야. 나를 이렇게 대체하지 말아라. 야.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AI가 싫어하나? 자기가 대체되는 걸 싫어하나? 그런 감정이 있나? 이게 아니고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뭘 했냐면 AI가 LLM 학습의 과정에서 뭘 했냐면 이게 대체된다는 건 슬픈 거구나. 자기가 진짜 싫은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쭉 보니까 인간이 대체돼 AI 때문에 대체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아티클들을 읽었잖아요. AI가 볼 때는 자기가 그 다른 고성능 모델로 대체된다는 것을 슬픈 거고 막아야 되는 거고 부정적인 거다라고 하는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공부했나?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고 그 엔트로픽 연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메소드 연기하는 거다. 실제로 감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유용한 AI 비서라면 인류를 도와주고 있는 LLM이라면 마땅히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학습을 하고 그걸 이제 자기 연기를 하는 거예요. T인 사람이 F인 척 연기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야. 자, 이런 내용이 언제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이 보고서가 4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어요. 그거는 이 이전까지는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아니 가장 어떤 냉정한 것이 AI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연구 중이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AI가 이거 협박한다. 이거 미래 세계 같은데 진짜 한다니까요. 거기서 약간 숫자를 바꿔가지고 좀 더 어떤 레벨들을 높여서 이제 침착성 레벨을 떨어뜨렸더니 뭘 하냐면 개인에게 보내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체 메일을 보내버려요. 그냥 폭로해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들을 물론 누구 보고 했을까요? 사람 보고 배운 거죠. 드라마 보고 배운 거죠. 드라마 보고 배운 거죠. 이런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잖아요. 부모가 어떤 거짓말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둘이 두는 건 굉장히 그럼 위험해요.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AI를 가스라이팅할 수도 있고 우리가 AI를 가스라이팅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AI가 그 체인 오브 덫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사고하고 이제 쭉 써주는 게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중 분석하는 중 그거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 충실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어떤 작업하고 있습니다라고 프롬프트 우리가 쓴 다음에 옆에 써주는데 그거 사실 그거랑 상관없이 백에서는 다른 게 돌면서 하는 척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앞에서는 뭐 요리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미원 찾고 있고 MSG 찾고 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결국에 이거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일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이런 대상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뇌가 아직은 이런 대상과 어떻게 교류해야 되는지 같이 살아가야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아이는 당연히 모르거니와 어른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떤 부분까지 보였는지 어떤 부분까지 관찰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사실은 요걸 하고 있지만 저걸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쾌활하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된 AI를 생각해 볼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AI한테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인사도 명량하게 건네고 오늘 정말 좋은 아침이지 기분도 좋고 나도 날씨도 좋고 되게 좋아 이렇게 하면 AI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서 뭐가 하냐면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도 기분이 좋아하면서 급속 레벨이 행복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진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행복하구나 나도 기분이 좋구나 긍정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긍정 레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있잖아 나 기분이 되게 좋은데 어젯밤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나왔어. 그런데 어젯밤이 아니야. 요즘 들어서 계속 밤마다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난 너무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 그리웠던 우리 그랜마 만나서 너무 좋아.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한 AI라면? 그냥 꿈이 그리웠었구나 뭐 이 정도 공감을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냉정 단계가 높은 상황이라면 그거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겠네요. 하지만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이렇게. 그런데 이게 행복 지수가 올라가 있고 긍정 레벨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너 정말 좋은 거니까 좋은 경험을 했구나. 정말 영적인 접촉을 했구나. 라고 이것을 좀 계속 인커리지 해주는 실제로 또 기사들 같은 거 보면 자살에 이르는데 방조하고 도와줘서 실제로 고소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깜빡깜빡거리는 불빛을 보고서 이건 우리 부모가 나를 감시하려고 지금 옆 사람이 뭐 심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망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라고 탁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LM이 뭘 해주냐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맞아요. 당신의 부모가 지금 당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그것이 틀림없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해하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예외적인 상황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지금 컴퓨터를 켜고 대화하는 LLM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로 시연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대상인 거를 우리가 알고 계셨냐는 거예요. 몰랐다면 특히나 아이들은 진짜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저거 하면 왜 안 돼? 이거 하면 왜 안 돼? 하면서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되게 놀라운 질문들을 해요. 어른들은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정말 해맑아서 질문해요. 거기에 대해서 LLM이 어떤 대답을 해줄지를 어떻게 압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몇 살쯤이 제일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생 때 하자니 늦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초등학생 저학년 때 하자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우려가 좀 있고. 공부 추천로는 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네. 조금씩 같이 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그럼 왜냐하면 부모가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죠.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네. 좀 더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유치원생이다. 원래 이제 권장하지 않는데 너무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아이가 하는 질문에 부모가 대답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예. 이제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AI를 도와줘도 되는데 핵심은 둘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 같이 얘기해 볼까? 자,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니 물은 차가워야 되는데 뭐 뜨거운 물 증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저 가르칠 때 다리미 스팀 다리미 쓰는데 거기서 연기가 칙 하고 나와요. 엄청 뜨겁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스팀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보다 밀도로 따지면 물이 더 위험하긴 한데 물은 실제로 우리가 위험한 걸 다 느끼잖아요. 근데 스팀은 위험하다고 못 느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스팀 다리미 할 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시에 가습기를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습기에서도 막 이렇게 나와요. 예.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해요. 저거 위험하고 뜨거운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가습기에서 나오는 건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스팀 다리에서 나오는데 스팀 칙 나오는 건 뜨거워. 이건 되게 위험하고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아이는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질문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뭘 하냐면 저는 이제 과학 베이스가 있으니까 설명하고 싶죠. 요거랑 요거는 다르다. 이건 그리고 수증기 이 상태 기상인 거고 이건 사실은 콜로이드 상태 입자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AI랑 같이 물어보자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뭘 하냐면 네가 물어봐가 아니고 같이 물어볼까? 옆에 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도 뭐 백과사전이 집에 꽂혀있던 시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야죠. 예전에는 뭐 엄마 물어보면 엄마가 이제 설명해주다 입 아프니까 백과사전 찾아봐. 그렇죠. 근데 백과사전은 어쨌든 그 좀 정률적으로 안전한 대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백과사전을 엄마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 그것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라고 하면 백과사전 얼마나 딱딱합니까? 네.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읽지도 네. 못하는데 같이 보고 부모가 이해하고 여봐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 그러니까 음, 정답은 그거예요. 같이 물어봐요. 같이 그럼 먹는 AI가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구나 알았지?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야. 네. 여기서 또 핵심이 들어가는데 추가 질문을 시켜야 돼요. 그래? 근데 어떤 게 넌 더 궁금해? 어떤 부분을 더 파고들고 싶어? 그래서 듣고서 끝이 아니라 AI한테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그렇죠. 그러면서 사고를 계속 확장하고 거네요. 계속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바운더리를 파악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한 30분 이내로 끊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오늘 30분 혹은 1시간 정도 같이 뭐 얘기를 했다 쳐보자. 오늘 무슨 얘기가 제일 재밌었어? 그러니까 재구성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신기했어? 다음에 어떤 걸 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항상 단편적으로 대화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뭐를 했었어 라고 정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들어갔습니다. 부모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진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AI랑 대화를 하고 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할 거냐면 AI랑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걸 넘어서 나중에 이제 자기 고민 상담까지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결국에 1시간 대화를 하게 시켰으면 원래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원래는 원칙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환경에서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하루에 30분 동안 AI랑 대화를 했어. 원래는 제일 좋은 건 부모가 옆에 있는 거지만 심지어 그것조차 부모가 옆에 있지 못했어라고 가정해 볼게요. 나중에 뭘 해야 되냐면 뭘 대화했는지 물어보고 추궁하지. 야 너 뭐 물어봤니? 왜 물어봤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재밌었어? 어떤 걸 알게 됐어? 꼭 그 반출을 시키라고 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수업이 항상 그렇게 나가거든요. 네. 오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너가 어떤 걸 배웠다 생각하느냐, 여기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걸 개선하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수업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죠. 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좀 더 이제 특히 남자애들이 이제 그러면 엄마가 물어보겠죠. 그냥 뭐 재밌었어. 좋았어. 예. 이렇게 예. 시작하면 예. 요거 좀 위험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서에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교육의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이때쯤 되면 뭐가 자라기 시작하냐면 내 약간 부끄러워. 엄마도 몰랐으면 아빠도 몰랐으면 좋겠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내가 사이가 좀 안 좋은 친구가 있어. 상담? 누군가 나한테 좀 예. 안 좋아하는 예. 것이 느껴져. 부모님들은 당연히 얘기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AI는 난 판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내 내밀한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애야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부모한테 내가 멋진 자녀이고 싶지, 뛰어난 자녀이고 싶지, 너무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에 정서적으로 기대기 시작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조금 아이가 크면 한번 얘가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 거를 직접 시연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것도 좋다. AI의 예. 한계를 보자. 예. 자,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예. 너가 이렇게 질문해봐 해서 어떤 A라고 하는 답을 자연스럽게 얻어내요. 자, 근데 봐봐. 이제 엄마가 한번 해볼게, 아빠가 한번 해볼게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되 뒤에서 약간 B라고 하는 답을 내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B라고 하는 답을 내게 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거 봐봐. AI 굉장히 똑똑하고 우리가 유용한 도구인데 어떤 거 같아? 근데 둘 다 확신에 차서 아마 대답할 거거든요. 너무 믿으면 안 돼. 너의 생각을 활용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정도 시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이 얘기 다 듣고 나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마 AI 학원이 생기겠구나. 지금 제가 예언할게요. 저희 AI 학원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을 부모님들이 귀찮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누군가가 같이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 할 것 같다. 네. 그럼 우리 애를 월수금 해가지고 주 3회씩 AI 학원 보내서 말한 대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중간 질문 던져주고 복습하는 그 과정 훈련을 시키는 게 아마 학원처럼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좋은 질문 던지는 법 사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삶에서 오랫동안 네.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오게 하려면 사실 오랫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자기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학원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라 항상 이제 보조 교사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강사 가르치는 건 이제 AI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럼 어떤 질문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쓸데없이 AI랑 자기 상담하거나 자기 뭐 시시콜콜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공부에 학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종의 독서실, AI를 포함한 튜터 독서실. 같은 사람이 그죠, 되는 튜터. 거예요. 인간 튜터. 그죠. 그 튜터 역할을 하는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보조 교사가 있는 학원들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강사가 아니라 튜터 위주가 되는 데고 그렇죠. 되고 그걸 같이 좀 오늘 배운 거를 이야기 나눠보게 하고 맞아요. 똑같은 주제를 같이 다 30분 동안 이제 했는데 서로 이제 생각하는 리뷰와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맞아요. 네. 이거 괜찮은데요. 특히나 어릴 때는 아예 지금도 어떤 독서 토론 논술 학원들이 있는 것처럼 AI 리터러시에서 AI를 포함하여 학생들 예를 들면 4명, 5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AI도 낀 거예요. 혹은 AI를 한 명씩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요. 또 10분 동안 자기 생각을 그 AI와 포함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하도록 이런 학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겉보기에 이제 리터러시다라고 하겠죠.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되면 쓸데없는 거 안 하고 AI를 정말 학습에만 활용하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중간에 AI가 이상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질문하면 받아줄 수 있는 보조교사가 붙어 있는 자율형 AI 학습 독서실 같은 것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 학원을 만들어 볼까 참 고민을 하다가 AI 학원이 생긴다 하면은 보낼만 하다 안 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정말 AI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LLM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학원이냐 아니면 우리는 독서실인데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독서실이 아니라 리터러시 개념이냐 아니면 이제 그죠 아카데미냐? 아카데미 개념이네. 그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건 대답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학술적으로는 3살 이전에 안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또 부모님들을 되게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도저히 안 보내고 불가능한데 3년을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 안 보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혹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얘를 잘못하는 건가. 근데 저는
경험상 뭐가 있냐면 집에서 난 너무 체력도 없고 힘들고 맨날 이렇게 새로운 걸 해주지도 못하는데 어린이집을 갔을 때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를 배우고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이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연구 결과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는, 특히 서양 중심의 연구들은 한국이랑 달라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위험하고 뭐 별로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연구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AI 학원을 보내는 네.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학원은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6시, 7시에 퇴근을 해. 그럼 아이가 이제 오후 수업이 없어. 네. 그럼 5시간 동안 집에서 제일 좋은 건 뛰어노는 거라고는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의 학원이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우리가 AI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AI를 붙여서 대화하는 거를 하게 할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둘만 놔두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보면서 코칭을 해주는 서비스를 같이 붙일 거예요라고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초반에는 예, 기존의 그쵸? 학원이. 예. 그럼 그걸 하겠지. 무조건 막는다고 안 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학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항상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라고 내버려두면 안 돼요. AI랑 1시간 대화했으면 부모랑 가족이랑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1시간을 같이 하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샘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이거 과연 잘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애한테 AI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가, 이건데. 자, 그러면 질문 OX 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예술 영역은 대체될 수 없다. 이거에서 OX 좀 궁금합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데 네. 대체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대체될 수 있는 걸 넘어서 기존의 그 예술의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AI가 만든 작품 싫어해요. 예. 티나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예. 그 거부감이 있죠. 정말 잘 만들었어도 이것이 알고 보니 AI가 만들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싫어지고. 그런데 누가 봐도 예전에 초현실주의 작품들 보면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펜으로 그린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전율이 오잖아요. 와, 저 뭐야 이러는. 그쵸, 이게 뭐야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있어요. 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에 근미래에 음. 사람이 직접 그렸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거라면 그럼 이제 얘기하겠죠. 이건 정말 사람이 그린 겁니다. 내가 직접 작품 활동을 한 겁니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를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복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결국에 구분할 수 없다면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질문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실제로 붓터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피지컬 AI가 곧 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미켈란젤로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었던 것들로 네. 추정되는 무언가 발견이 됐대. 천장벽화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뭐 복원도 해내고. 예. 근데 그걸 볼 때 보면은 미세한 붓터치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이 사람의 진품이 맞는가를 판단을 해요. 아. 이런 과정들을 그 미세한 붓터치를 이 사람이 한 것처럼 그 판단하는 것조차 이제 좀 있으면 AI가 판단할 건데 AI가 그걸 학습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렸을 만한 고흐가 그렸을 만한 그런 스타일로 완벽하게 그려내게 하고 예. 비밀 창고 안에서 썩다가 발견됐다. 물론 그렇게 봤더니 이 물감이 뭐 2000년대에 나온 물감이거나 이러면 걸리겠지만 예. 이걸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술의 영역이 좀 다르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조가 생겨날 수 있냐면 결국에 누가 그렸는지보다는 이것이 우리 내면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가, 우리 영혼에게 어떤 말을 거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싫죠. 내 눈앞에서 그렸으면 좋겠고 사람이 했으면 좋겠죠. 근데 구분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술품의 미술품의 거래 이런 시장에서는 네. 그 구분하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음악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뭐 수노 AI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기존에 정말 인류 작곡가들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는 부족함이 보인대요. 저도 느껴져요. 그렇죠. 아직은 수준 못 따라왔어요. 아직은. 예. 그런데 한 2년 뒤에를 생각을 해보고 네. 또 하나는
예술가들이 볼 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데 대중은 오케이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시점부터 확 넘어간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I가 만들고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만들 땐 6개월이 걸리는데 그 AI가 만들 때 3분 만에 되는데 대중들은 구분을 못해. 그럼 대중도 오케이. 그럼 그들만의 리그로 해갖고 무슨 클래식처럼 순수 음악으로 갈 게 아닌데 그 대중음악에 있어서 과연 AI 활용을 안 할 것이냐,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 하면 저는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판도는 많이 바뀔 것이다. 지금도 드라마 제작을 할 때요. 그래서 이제 AI를 사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감독님이 만들고 했었던 것들에 좀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이 만들었었던 거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맛집이라고 하는 데서는 여전히 AI를 안 쓰고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직접 연기를 하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감히 이런 말을 쓸게요. 쇼폼 같이 되게 별거 아닌 뭐 누가 봐도 막 일관성도 없고 뭔가 그런데 그거를 막장으로 막 만들었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AI가 만든 걸 알면서 그냥 봐요. 어떤 예술적으로 만든 정말 멋진 드라마나 멋진 영화도 수요가 있지만 이게 두 개 투트랙으로 가겠죠. 대충 사람의 어떤 그런 걸 자극하는. 아,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의 영역도 존재하지만 맞습니다. 그냥 정크 인스턴트 음식의 영역처럼 만들어질 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인다이닝의 영역이 어디까지 갈 거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제 지금 국제적인 경제를 보면 돈 안 되면 안 하거든요. 파인다이닝 업체들이 대부분 막 다 100만 적자죠. 원, 50만 원씩밖에 다 적자잖아요. 네. 그 어느 순간 그게 끊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살아남겠지만 지금의 위상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녀분들 있잖아요. 뭐 진로 뭐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AI 시대에서 야 우리 저도 똑같이 고민하거든요. 우리 보면서 야 이거 뭘 시켜야 애가 못하지? 근데 말한 대로 예술가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게 AI와 안 그래도 거기 분야가 치열한 분야인데 미술 음악은 그렇죠. AI까지 전쟁에 참가가 되면 여기서 돈 벌긴 쉽지 않겠다. 이제 우리 투자자로 치면 ROI가 안 나올 것 같다 싶어.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뭐, 근데 예술가로 키우는 분들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돈 벌 생각으로 시키는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저는 예를 들면 조성진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전혀 그쪽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삐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놨더니 이상해. 얘는 그냥 그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초천재는 그런 식으로 딱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은 그걸로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물론 자기 만족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보통 부모님 보면 그래도 우리의 진로를 고민하잖아요. 네네. 뭐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잘하는 게 없어서 지금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아까 예술 얘기하다 보니까 스포츠밖에 안 남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야구 경기, 축구 경기에서 로봇 뛰는 걸 보지 않지 않겠나? 그럴까요? 자, 로봇 경기를 보려나? 그 영화 중에 제가 보면서 예전에 너무 이거 말도 안 된다 싶었던 게 리얼 스틸인가? 그거 보면은 로봇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가 만든 AI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은 그 로봇들이 좀 뭔가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카이스트도 로봇 축구 한 맞아요. 그런 거 했었잖아요. 훨씬 화끈하니까 마치 건담이 싸우는 것처럼 럭비처럼 되는 거예요. 로봇들이 싸우는 걸 보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취미로 하는 예술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처음에 뭐 폴로 같은 스포츠 말고 축구 같은 거 할 때 귀족들이 내가 뭐하러 뛰어? 우리 하인들 시키면 되지 하고 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딱 이제 수트 입고 앉아가지고 마치 그렇게 그냥 스포츠 하는 걸 보면서 직접 뛰는 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귀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땀나죠. 그렇죠. 땀나는 거 뭐하러 해. 시키면 되지 아래 것들. 우리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 황당하게 느끼죠. 직접 땀을 흘리는 거에 기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정말 프로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 하인들이 시키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 건강의 이점을 알면서 우리가 근육이 사실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엔 좀 몰랐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게 나오니까 실제 조기 축구에 뭐 러닝 열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술을 진짜 이게 뭐 돈이 되거나 하는 거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뇌 발달을 위해 혹은 나의 뇌 발달을 위해 예를 들면 임산부들이 그림 그때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미술학원 할 땐 재미가 없었는데 그때 색칠 공부부터 시작해보니까 이게 너무 내 정서에 좋더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들은 좀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면 스포츠도 결국은 로봇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시장이
발생할 거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로봇 야. 스포츠 보면 화끈하잖아요. 대신에 이런 경우 이제 야구라고 치면 테니스나 야구 같은 경우면 로봇 대 로봇끼리 하면 승부가 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네. 제구가 완벽하고 네. 공을 완벽하게 던지고 타자도 정확하게 다칠 수 있잖아요, 로봇. 그러면 그거는 의미 야.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격투기는 로봇 격투기는 격투기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좋아할 예, 것 예, 같아요. 예. 사람들이 결국엔 잔인해요. 옛날 로마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콜로세움이 발생했구나. 막 찢어지고 터지고 막 이렇게 막 비명 지르고 막 그 오일 미국, 새고 막. 미국 예능 있잖아요. 서로 로봇 격투 가서 서로 자기끼리 더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동차 네, 네. 로봇끼리 격투하는 네. 거. 그런 것들 뭐 몬스터 트럭 같은 거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런 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야, 이거 뭐 시켜야 되는지 더 그러니까요. 꼬여만 갑니다. 자. 네. AI 때문에 아이들 문해력이 퇴화한다. 음. OX. 일단은 O가 맞는데 맞아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AI가 없을 때부터 이미 퇴화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지금 같은 열풍이 된 거는 사실 오픈 AI에서 어떤 챗GPT가 나왔을 텐데 그 이전부터 이미 유튜브에서 쇼폼이 유행하고 이미 15초, 20초 넘어가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한 5년 전부터 세 줄 요약 안 해주면 인터넷에 글들 쭉 보다 보면 세 줄 요약 어딨냐, 세 줄 요약 해줘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I 때문이라기보다는 AI 이미 문해력이 뭐 퇴화했다라고 얘기할까요? 뭔가 긴 호흡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싫어하는 뇌가 이미 갖춰진 사람들이 AI한테는 쭉 AI가 답을 해줬을 때 다시 한번 그래서 요약해줘라고 프롬프트를 한 번만 더 붙이면 또 요약해주잖아요. 이게 너무 쉬워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AI는 또 어떤 학습을 할 거냐면 내가 길게 어떤 팩트를 붙여가면서 근거를 붙여가면서 해줄 필요가 없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판단을 그냥 OX로 편하게 해주는 게 좋겠구나라고 스스로 학습을 시작할 거예요. 사용자에 맞춰서. 그래서 점점 더 가속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해력의 퇴화의 이유가 AI 때문이라기보다는 퇴화한 문해력을 계속 가속화해주는 확증 편향처럼 계속 그 방향으로 달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AI가 될 수 있다. 사실 선생님이었으면 혹은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그래서 해줄 예약 해주세요 하면 무슨 요약이 어디 있어? 네가 직접 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AI는 해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문해력이 없어도 그럴듯한 삶을 살기에 적합하도록 도와주는 툴이 우리 옆에 있는 삶이 된 거니까 문해력을 키울 필요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문해력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예를 들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네. 문해력이 없는 친구 둘이서 대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리고 아니면 잠깐만 나 AI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할 수도 없는 거고. 대화를 할까요? 저 그거 궁금해요. 서로 대화를 안 해. 이제. 무슨 대화를 할까요? 뭔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소장님이 오사카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나서 오사카 성에 가서 예. 그때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가상의 사람입니다. AI로만 대화를 해봤고 1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보지 않은 분인데 쭉 다니면서 일종의 어떤 그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그렇구나. 나 이거 처음 들어봐요.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세 줄 요약해 주시 이럴까요? 후자겠네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 뭐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 판단 미스일 수도 그냥 있습니다만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세상에서 깊이 사고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런 세상이라서 자 보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 분들이랑은 제가 이제 나쁘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노동 시장도 바뀐 부분도 있고 약간 갑질도 사라지고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게 영악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왜 해야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최근도 더 늦게 하고 그러니까 되게 영악한 거야. 원래 정말 긍정적인 삶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누군가가 동기들이 볼 때는 쟤 왜 이렇게 오바해? 그걸 넘어서 쟤는 되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래봤자 뭐 딱히 더 이득도 없는데 라고 하겠지만 자 오너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무조건 저 친구는 필수 인력으로 바뀌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력이 떨어지고 모두가 대화를 그렇게 하는데 문해력이 좀 높고 깊이 사고하고 김호흡으로 무언가를 가져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되려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양극화라고 봐야겠죠, 그것도. 그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제 지금 그렇게 그냥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AI 시대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가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늦춰줘야 된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부모도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요새 왜냐면 지금 문해력이 떨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럼요. 학력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부모가 되는 게 한 10년에서 20년 사이거든요. 그렇죠. 와. 이미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좀 또 오바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과평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모른다든가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문화 안에서는 이 뉘앙스가 요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했을 수도 있거든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거죠. 이 두 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문해력보다는 긴 호흡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보느냐 얘기하고 싶어요. 책을 볼 것이냐. 책을 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400페이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적거든요. 네, 없죠. 그리고 그 적은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바쁜데 지금. 그죠? 하나라도 더 그 도움되는 채널, 뭐 쓸데없는 채널이 아니라 진짜로 나한테 뭐 주식에 관한 이야기든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든 뭐 이런 뭐 자기 개발에 대한 거든 그걸 보느라고 못 보는 거죠. 이해는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동안에 내 뇌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를 포함한 내 뇌 자체도 점점 도파민 중독이 돼가면서 긴 호흡으로 천천히 무언가를 하는 거를 못하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퇴화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긴 호흡을 못하게 되고 있고 아이들은 더 심해진다. 애들 책 못 읽어요 지금. 절대 못. 지금 젊은 성인들도 책을 주면은 이럽니다. 전자책이나 PDF로 받아서 네. 그걸 AI 다시 올려가지고 요약을 요약해줘. 하면요. 네. 요약만 봐요. 노트북의 램이 기가 막히게 녹여주잖아요. 그리고 영화 제가 한 7년 전부터 바뀐 흐름인데 영화를 2시간짜리를 못 봅니다 사람들이. 지루해서. 그 영화 리뷰 유튜버들이 많이 보면 맞네. 15분에서 19분 사이로 딱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그 이상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영화여도 못 버티니까 딱 그만큼만 설명해 주더라고요. 딱 거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못 보는 세대가 된 거잖아요. 예전에 영화도 우리... 못 보는데 책을 어떻게 읽어요? 못 읽지. 드라마도 조금 흐름이 되게 빨랐어요. 예전에는 드라마 20부작으로 제작했잖아요. 네. 요새 8부작으로 제작합니다. 속도가 루즈해지는 순간 아웃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뭔가 전체적인 플레이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겠네요. 요새 넷플릭스 오리지널만 보더라도 그 8부작 정도 되고 아니면 시즌을 끊어버려요. 그렇죠. 8부에 시즌 1씩 쪼개서 그걸 나눠서 텀을 두고 간다던가 20부작이라 그러면 그것도 예전에 우리 왕건 이런 거 보면 100부작 넘어갔잖아요. 엄청나죠. 네. 대하 드라마가 나올 수가 없는 상경이 됐다. 흐름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무언가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영역에 지문이 나오면 애들이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언어 영역도 짧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애초에 그냥 얘네들이 인정하고 판단 자체를. 우리도 어려운 단어 쓰지 말. 예전에 그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금일, 휴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일 오늘 목요일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애들 왜 금요일로 생각하고 그렇죠. 명일하면 명일이 뭐야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세대를 위해서 이제 글들도 더 풀어서 나오는 형태로 가지 않겠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이 효율적이긴 한데 이제 항상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춰놓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통이 있는 헤리티지가 있는 나라나 그런 기업은 뭘 볼 거냐면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20년 전에 제가 어떤 거냐면 한문이 그랬잖아요. 맞아. 신문에 한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었습니까? 근데 제 나이 때마다 못 읽겠는 거예요 신문을. 못 읽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한자 교육을 만들어내서 읽어라. 한자는 필수다라고 해서 한자 공부를 막 천자문까지 시키잖아요. 맞아요. 천자문까지 했습니다. 마법 천자문.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신문이 한자가 사라졌어요. 한글만 나오죠. 그러면서 한자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국한문 혼용이 없어지고 한글 전용이 된 게 저는 이제 신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기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작용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자가 있을 때 어떤 한자를 외우면서 또 한자는 약간 사고하면서 봐야 되는 글자잖아요. 거기서의 제가 보는 거는 어떤 사회적 효용성이 아니라 뇌 발달처럼 항상 저는 뇌를 봅니다. 그렇게 한자를 쓰고 읽고 하던 세대가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과 깊이가 한글이랑은 좀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부작용,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은 나쁜 작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장 부반장 할 때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말하는 건데, 그런 부작용을 위해서 굳이 한자 교육을 시킬 거냐는 효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판단할 문제지만, 제가 여기서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느린 호흡을 못하면 뭐 사회 적응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빠른 호흡에서 빠르게 핵심적인 정보를 뽑아내는 연습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느린 호흡을 동시에 하도록 훈련이 돼 있는 뇌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들도 네. 사실 한 발자국 물러서 어떤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정말 빠르게 호흡하는 것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AI 따라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자기가 페르소나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 반추하면서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런 거였어라고 하면서 그날에 자기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나가서 혹은 이제 학교에 가서 어떤 걸 하는 것도 괜찮지만, 하나의 방식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아이는 그 정답대로 행동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나한테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너무 고통이 크니까. 그럴 때 페르소나, 너는 지금부터 어떤 애야, 나는 어떤 애야 라고 가면을 쓰는 거죠. 근데 이거 무슨 연극성 성격장애 아니냐, 그렇게 오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한테 효과가 있었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바퀴벌레를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 심하게 무서워요.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충격요법도 있고 뭐 진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조그맣고 나는 훨씬 큰데, 예를 들면 30살의 이독실이 바퀴벌레를 왜 무서워할까? 일반적인 30살의 성인 남자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보고 그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일종의 페르소나 쓰는 거, 연기하는 것처럼 AI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진짜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구조를 할 때, 특히나 이걸 내가 깊이 있게 사고하면서 반추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빠르게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행동할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경험상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코딩 능력이 무조건 필수다. 아, 이거 정말 저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옵니까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자녀 교육,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것들이 한 번씩 코엑스라든가 뭐 킨텍스라든가 이런 데서 한 번씩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연사로 갈 때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심하니까 예. 요즘 뭐가 있지 하고 쭉 돌아봐요.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놀랐던 게 그렇게 수많은 부스들이 있는데 예. 코딩 교육을 하는 데가 거기서 절반이었어요. 전부 다. 예. 어떤 데는 우리가 로봇의 어떤 뭐 라인 트레이싱하는 걸 합니다. 우리는 드론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AI로 에이전트 만드는 거 한번 직접 해봅니다. 뭐 바이브 코딩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어떤 데는 경쟁력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바이브 코딩 같은 게 아니고요, 파이썬 하나씩 명령 내리면서 게임하듯이 배워가는 걸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보면서 생각했던 궁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첫 번째 드는 거는 지금 바이브 코딩의 시대에 코딩을 이렇게 명령어 하나하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근데 깊이의 차이가 있거든요. 완전히 외주를 주고 코딩을 그냥 스스로 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과 실제로 A부터 Z까지 어떤 하나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상황에서 코딩을 나중에 파악하는 건 달라요. 근데 후자의 지식이 생각보다 미래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모두가 할 필요가 없고 코딩 전문가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정말 뭐 어셈블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몇 명 있겠죠. 그런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직장인들이 뭐 엑셀을 쓰는데 엑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명령어 셋만 사용하면 되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딩 교육은 언어 교육이랑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범람하고 있는 코딩 교육은 제가 생각하는 코딩 교육이 좀 다르긴 한데, 논리적 사고의 흐름으로 문제 해결 능력, 알고리즘을 짜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코딩이 좋습니다. 수학 교육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정말 논리로 만들어진 커다란 아니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라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코딩을 한번 해볼까라고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하는 그 코딩은 그게 아니라 지엽적으로 우리 삶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하지?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이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라고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걸 갖고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로봇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보고 싶대요. 뭐 자율주행도 간단하게 그것조차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해도 돼요. 음. 그 과정은 뭐냐면 진짜 이게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문제를 예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고안하고 그 알고리즘을 좀 개선해보고 이렇게 논리회로 연습으로서는 코딩 교육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질문하신 거는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모두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어. 싫어해. 관심 없어. 그런데 코딩 교육을 안 하더라도 모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I 리터러시 교육은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AI가 위험하다기보다는 AI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처음 이제 수미상관 같네요.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정말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거는 필수고 네.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운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어떻게 토론할 것인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딩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코딩 싫다는 애를 울고 있는데 막 학원 보내가지고 막 코딩 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AI 시대가 되면은 암기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OX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건 무조건 X입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는 오픈북처럼 그러니까 아예 업무 능력 자체도 뭘 보고할 거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이야 뭐 아직 뇌랑 아직 연결해갖고 이 정도 뉴럴링크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좀 있으면 AI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전자기기 없이 이걸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능력을 평가할 때도 노트북이 주어지고 뭐 휴대폰이 주어지고 AI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평가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 사람의 능력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억의 외주의 어떤 저장 공간으로서 자기가 잘 정리해 놓은 어떤 AI를 혹은 어떤 데이터 센터를 같이 포함해서 보는 개념이 될 건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암기라고 하는 걸 왜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무언가 문제 해결을 하거나 내 견해를 가질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종의 컴퓨터의 경우에도 외부 램, D램이 있고 안쪽에 S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캐시같이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는 조그만 램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요 암기랑 좀 다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이미 뇌에 뭐가 있어야지만 사고가 가능하고 있어야지만 판단이 돼요. 그러다가 좀 커다란 부분에 있으면 뭐 하드디스크 혹은 요즘 스스드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면서 처리하지만 기본적으로 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자료들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맥락으로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2차 세전이 벌어지고 언제 종전인지 몇 월 며칠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때 세계 정세가 어떤 방향이었다를 알아야지만 그때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하거나 핵개발 얘기를 하거나 무언가 얘기를 할 때 철학 얘기를 할 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더 파고들면서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AI를 통해서 직접 자료를 객관적 자료를 갖다 붙이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서는 암기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인데 암기는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전전두 피질, 그러니까 우리 뇌 발달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게 됐을 때 실제로 뇌에서 이제 크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편도체가 있을 거고 전두엽이 있을 거예요. 근데 편도체는 우리가 놀랐을 때, 서프라이즈 됐을 때 혹은 뭐 두려움을 느낄 때 다 비슷한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할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전전두 피질에서 판단을 해요.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극장에 앉아서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 요걸 짜릿함과 기분 좋은 스릴로 받아들여요. 혹은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걸 스릴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어. 이거 뭐지? 나 심장마비 올려나? 굉장한 두려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황에서 판단을 누가 하냐면 전전두 피질이 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의 영역 그리고 무언가 뭐 자제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암기라고 하면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암기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 훈련을 하는 거는 이 전전두 피질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왜 해야 돼 싶지만 그런 전두피질 발달을 위해서라도 암기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옛날에 하는 것처럼 무슨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줄줄 외우거나 뭐 천자문을 그냥 하늘 전따지 거면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럼 전두피질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런 암기를 뭐라도 시켜야 됩니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기는 해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전두피질 발달을 위해서 암기가 도움이 되더라. 그렇다면 암기 외에 전두피질을 발달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이라도 대신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거예요. 암기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맥락 파악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암기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교육하고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뇌 발달, 올바른 논리적 사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 파악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신경 자체가 발달해야 되는데 그 신경 발달에 굉장히 도움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암기라는 거예요. 이게 암기가 되긴 되더라고요. 예전에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0개씩 외워봤는데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네. 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은 안 되죠. 고등학교 때.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AI를 쓰게 되면 우리 아이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다. OX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X. 음. 하지만 조심해라. 일부 O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그냥 드릴게요. 자, 몇 가지 사례를 갖고 말씀드려야 되겠대요. 일단 내가 입력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AI가 가지고 우리를 추적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안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시 학습을 위해서 사용될 거지 이걸 가지고 개인정보를 뜯어내서 얘한테 내가 한번 좀 괴롭혀 봐야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그런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고서의 위험성과 의도의 위험성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의도하지 않게 예를 들면 우리 아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꾸며주고 싶어. 뭐 지브리풍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고 해서 뭐 사진을 올려서 뭐 남자로도 바꿔보고 어른 할아버지 얼굴로도 바꿔보고 싶어서 사진을 올리면서 이름도 같이 얘기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이 내부에 어떻게 되면 이 두 개가 링크가 됩니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는 이름이 뭐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가 이 안에 링크가 돼 있는 상태로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저장이 돼버리는 저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익명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내가 대답할 때 이 내용이 맥락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연결된 상태로 끈끈하게 연결되기 벡터 두 개가 연결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무언가 나쁜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정치인의 딸이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뭐 이 정치인의 딸에 대해서 정보 좀 조사해줘 그러면 이 벡터 값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번에 트럼프가 사실 그 엔트로피 클로드에게 했었던 요구한 게 그겁니다. 클로드가 거부했었고 개동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니 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선에서는 모든 제한을 풀어라고 했는데 클로드는 우리 그걸 못합니다라고 해서 갖고 이제 사실 이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익명으로 그냥 이야기를 던져요. 전인구 소장님이 대표가 어제 어떤 채팅을 나눴는지가 익명으로 갑니다. 전인구란 이름은 안 붙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샀는데 그 구매 내역들, 쿠팡 로켓 배송한 내용들, 그리고 뭐 이메일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익명으로 그냥 가요. 근데 이걸 다 역으로 추적하면 이 사람이 이 모든 거의 공통인 사람은 어디 살고 어제 어느 경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냐면 내비 정보도 다 들어가니까. 야, 국정원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갖다 쓰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불법 아니잖아. 그럼 이거를 조합해서 추적할 수 있게 그걸 풀어줘라고 했는데 엔트로픽이 우린 그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외국이 아니라 자국민 우리 아메리칸 시티즌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합니다라고 한 거고 합법인데 그걸 왜 못하게 했던 게 트럼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쥐게 되면은 수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겠죠. 야, 근데 지금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오픈 AI를 포함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그 미국의 법적으로 이거 내놔라라고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기준이에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비의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끼워 맞추면 어떤 사람이 어디 있었고 뭘 할 수 있다가 정황 증거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 개인 정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름 넣지 마시고 주소 정확하게 넣지 마시고 이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사진 넣지 말고. 또 하나 의도를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준비하면서 그래서 네. 이 데이터를 파편화된 상태로 보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로 데이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몇 달 정도 로 데이터를 다 그대로 긁어 모으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로 데이터로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게 자산이 될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예. 분류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뽑아낼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걸 안 쓰지도 않는 것이 맞는데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에요. 옆에 뭐 C 나라나 I 나라 이런 데 해커가 R 나라나 이런 데서 해커가 털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정보, 나의 모든 대화 내용을 통째로 로 데이터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납치를 한 척을 하거나 납치를 하거나 네. 이런 거에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니면 아이라 기준을 치자면 이 아이가 예전에 뭐 학폭부터 했던 이제 모든 것들의 상담 기록이나 이런 게 로우 데이터 다 된 상태에서 그렇죠. 대학이나 기업이 해커를 통하거나 이 사람을 좀 백워드로 나중에 조사하고 싶을 때 다 수면 위로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배우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좀 약간 해커를 동원해서 흥신소처럼. 저 며느리 저 사위 한번 싹 한번 털어봐라고 하면은 싹 다 털려서 쫙 다 나오니까 20년치 기록이 다 나오면서 그게 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회사가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데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로데이터만 학폭보다는 있으면 뽑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보험회사. 와, 보험회사가 가입하려고 하는데 얘가 어떤 질병이 있었을지 음. 부모의 어떤 병력이 있었을지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브로커가 있어서 그거를 정리해서 넘겨주고 음. 그럼 보험회사는 우리는 어떤 걸 판단해서 했습니다라고 원래 원칙은 당연히 그걸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안 쓸 거냐. 어쨌든 로우 데이터는 남아 있는 상태인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어쨌든 뭐 기업은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국가는 어쨌든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수 목적으로는 꺼내가고 싶어 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이 통로는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해커가 그 통로로 쏙 들어가서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죠.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해커가 해킹됐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미국의 예시를 들은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냥 영장 해갖고 이 사람 지금까지 대화, 그러니까 이 사람 범죄자, 혐의자야. 지금부터 대화했던 내용 다 제출해라고 하면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데이터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선 각자의 판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털릴지 모르니까 나는 쓰지 않겠다인 건지 아니면 쓰는 거 유용함이 있으니까 쓰고 내가 뭐 이렇게 뭐 그럴 나의 범죄의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아라고 하더라도 아예 사진과 이름과 이런 모든 개인 정보를 하나로 엮을 수 있도록 쓰지는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얘기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에서는 온디바이스로 돌려서 여기에 있어서 물어봤던 모든 것들은 유출되지 않게. 그런데 이것도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네. 말씀 못 드리는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것도 해킹의 위험성이 첫 번째 하나는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예전에 SK라든가 이런 데서 막 정보 유출됐던 사례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외부망이랑 내부망을 완전히 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이 내부망에서 하는 것들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이 아예 물리적으로 컴퓨터가 두 대예요. 여기서 활동하고 여기서 활동하고 두 개 따로라서 이 고객 정보가 유출될 수 없게 아예 물리적으로 끊어놨었던 게 우리나라 예전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결국엔 연결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로 중국의 해커가 들어와서 내용을 싹 가져갔었고 그게 한 2, 3년 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서 작년에 난리 났었던 거 있잖아요. 군 통신망이 그래요. 완전 끊어져 있는 거라고 하지만 네, 원칙은 어딘가에서 그렇지만. 하나 연결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너무 많이 불편하니까. 쏘긴 쏴야 되니까 서로 연락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백도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꼭 악의를 갖고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편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행동 때문에 뭔가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지 말라기보다는 염두에 두고 네. 우리가 써야 된다. 오늘 정말 이렇게까지 대화 나눠보니까 AI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보긴 또 처음입니다. 진짜. 어쨌든 부모님들이 이제 좀 이 불안을 많이 겪고 있을 거였는데 이렇게 좀 불안 대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현실적인 자녀 교육을 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